오늘 치매와 PTSD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 지원체계 구축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 이민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부 관계자 및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먼저 내외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첨단바이오과 김종호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충주시청 신성장산업과 박선규 과장님, 디지털 치료 사회적 협동조합 편웅범 이사장님,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안태권 회장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지훈 PD님, 네, 그리고 저희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홍순덕 사무국장님, 네,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정재황 원장님. 예, 이어서 바로 저희 정재황 원장님 개회사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정재황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융합원에서 주관하는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지원사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도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김종호 과장님, 박성규 과장님, 그리고 편은범 이사장님, 안회장님, 박 PD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융합원은 이제 지난 1월에 키스텝에서 지원하는 다부처 공동 기획 연구 지원 사업에서 치매와 PTSD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실증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해서 1차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참석해 주신 패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국내 디지털 치료제 1호 품목으로 허가받은 불면증 치료 앱 솜즈의 개발사인 에임메이드 정경호 본부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아주 더욱더 뜻깊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는 치매, 만성질환, 정신질환, 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과 함께 2025년까지 디지털 치료 재활기기 5개 이상의 제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면증 등 5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2027년까지 8종의 적응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퇴행성 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 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인정받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직업군 및 생애 주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정서장애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대안으로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이 아직 이제 최종은 아마 다음 달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선정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성공을 하려면 의료 현장과 연계한 연구 개발 그리고 실증, 임상 및 인허가 그리고 상용화, 규제 개선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과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저희 융합원에서는 본 사업을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관계부처, 그리고 기관, 의료계, 산업계, 대학 관계자분들이 모두 계십니다. 이력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산 디지털 치료기기 성공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아시아 경제 기사를 잠깐 보니까 정부에서 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에서 7대 핵심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로도 건보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제3자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가 그걸 위한 출발이 되고 선정을 위하는데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또 이런 세미나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부처 및 도, 그리고 충주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미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앞쪽으로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이 어디예요? 이쪽 봐주십시오. 그래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크 벗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진짜 화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획을 총괄하고 계신 저희 충북바이오산업융합원의 정재욱 전략사업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부처 사업 1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요. 많으면 4개 과제가 아마 최종 선정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키스텝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3월 2일 키스텝에서 중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 과제는 다부처 사업으로 R&D 이 중점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안에 치매와 PTSD 관련된 R&D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총괄하고 계신 두 분의 교수님께서 제 발표 이후에 아마 자세하게 또 발표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제의 제목은 치매와 PTSD 맞춤형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제목을 이 치매와 PTSD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컨설팅을 받으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사업의 내용을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문 의견들이 있으셔서 치매와 PTSD 두 개의 질환을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치매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만성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만성 질환에 대한 복약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의 전 과정을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기존에 개발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플랫폼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도 치료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치매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치매는 보시는 것들처럼 유백률과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치매에 따른 다양한 질병들의 변화가 각각의 질환별로 또 차이를 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치매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충북도도 마찬가지로 인구 소멸과 더불어서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 지역은 북부권으로서 아마 치매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선제적인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정상적인 노화 상태에서 알츠하이머 같이 급격하게 치매가 나빠지는 것들을 완화하는 것, 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경도 인지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어쨌든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들처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치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되겠고요. 또 충북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도인지장애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치료기기로 승인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했고요. 또 어제 컨설팅에서도 기존 치료 기기처럼 나와 있는 디지털 헬스 기기들과 차별점을 분명히 우리 과제에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는 PTSD입니다. 그래서 이 PTSD를 좌우하는 트라우마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PTSD는 실제로 고령자보다는 젊은 층들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PTSD에서 나오는 트라우마가 화응우울증이나 화응불안과도 연계가 되고 또 그런 치료까지도 접목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PTSD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 그래서 소방과 경찰 공무원으로 특정 타겟화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타겟 환자분을 어쨌든 선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모형으로 생각이 됐고요. 또 2025년에 음성에 저희들 소방병원이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병증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직 공무원들의 PTS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 내에서도 치매나 ADHD, PTSD 같은 정신질환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PTSD는 약물 치료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체 전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을 부여할 컨텐츠를 통해서 PTSD 치료나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가상 베트남이라든지 버추얼 이라크 같은 걸 통해서 미군을 대상으로 PTSD 치료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PTSD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이 미국 쪽에서는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보시는 것들처럼 질병이나 장애의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군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체 중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영역이 되겠고요. 보완제적 성격과 대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핵심상 저희가 치매 쪽에서는 보완제적 성격을 가지고 접근하는 치료제 개발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PTSD 쪽에서는 대체제적 성격을 띤 치료제 개발 쪽에 타겟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뭐 기존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통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케미컬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것으로 또 전자약이라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장표가 되겠고요. 기존 치료제와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독성이나 부작용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24시간 그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기간이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PC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또 가상 증강현실, 또는 최근에는 MR이나 엑셀 같은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또 게임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급격히 기술적인 성장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의 치료 분야의 인지행동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및 복약 관리들이 접목이 되고요. 또 신경재활 같은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치료기의 연구 방향인데요. 기존에 있는 디지털 기술과 또 치료 방식이 접목이 돼서 보시는 것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진학 분야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정신착란, 또 최근에는 중독에 관련된 여지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약물 남용 같은 것들은 복약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측면들로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예시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다부처 과제로 제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특정 부처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한 해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또 병증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에 다부처 과제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확산 또는 그거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셋이라는 치료제가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되겠고요. 모바일 웹을 통해서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는 게임 중독을 게임으로 푸는 그런 앱도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개발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헬스 기기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단계별 개발 과정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상 허가나 성공률 과정에서 기존의 신약과는 조금 더 간편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식약처에서도 나오셨지만 저희들이 이 과정 속에서 아마 표준화라든지 또는 사용성 평가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실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과제를 준비하면서 산업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증이라는 개념과 또 식약처 입장에서 실증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최근에 이제 인지를 해서 그런 것도 사업계획 안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든지 변화들은 저희들이 장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처럼 개발 단계라든지 시장성 접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 다양한 신체적 부위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접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성에 대한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런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부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왜 이 사업을 다부처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학제적 또는 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보시는 것들처럼 실질적인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실질적으로 산업부나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R&D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다부처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제안서를 내게 됐고요. 또 그런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R&D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R&D 이후에 개발된 제품들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상용화하고 그것들 임상 허가를 통해서 나중에 보험 수가까지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들을 저희들이 사업 개시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로 굉장히 많은 다부처 과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나 산업부가 가장 앞서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기부 쪽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연구 성과들 또 산업부에서 나와 있던 연구 성과들을 잘 접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또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이 우리 과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부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충북도와 또 충주시를 같이 하자라고 했고 또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말할 나위 없이 오송이라는 지역 또 충북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송에는 보시는 것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관련 기관들과 또 기업들, 또 첨단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완공될 음성의 소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병원이 위탁을 맡게 되겠고요. PTSD와 그다음에 화상이 집중 치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과제의 연구 기관과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충북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내에서도 치매와 암이 메인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치매와 PTSD 디지털 치료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충주 지역을 타겟으로 삼은 것들은 보시는 것들처럼 충주 지역이 첨단 의료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XR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XR 센터를 충주 산단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실증 체계가 연계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규모나 경제적인 형태는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첨단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다부처 사업 안에 저희 충북도와 충주시가 같이 하게 되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은 디지털 치료기기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다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에도 다양한 형태의 참여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 실전 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제 컨설팅에서도 가장 타겟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그것이 사업화된다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표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치매와 외상후 스트레스 PTSD에 대한 질환별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렇게 개발된 것에 대해서 임상과 실증, 그 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성과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실증 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개발 협력이라든지 다학제적 연구의 특성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식의약안전처, 식약처를 같이 참여부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로 계속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또 부처 설명들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저희들 충북 바이오산업융합원이 주관이 되고 총 10개 기관이 최근 저희까지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들처럼 4개 대학과 그 다음에 4개 병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개의 산업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협회가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특정 기업과 하기보다는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충북기업 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참여 대학들에서는 치매나 PTSD에 대한 치료제 개발과 또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참여병원도 마찬가지로 충북 소재에 있는 참여병원 이외에도 고대 안산병원이나 그 다음에 을지병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은 질환별 PTSD에 대한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이것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부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RFP 설명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실증과 또 임상 및 표준화,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 축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발된 R&D 과제들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산업부와 가기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후반부 4차년도, 5차년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임상이라든지 사업화 부분 또는 상업화 부분, 실용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실증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 체계를 구심점으로 해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주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는 다학제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컨설팅 자료에는 저희가 급하게 넣은 것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도 실증과 임상에 대한 지원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정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는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화에 대한 지원들을 요청이 가장 수요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과제가 끝나기 전에 이 과제에 대한 이제 최종 평가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세미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과기부가 중심이 되는 R&D 사업 추진 체계는 저희 바이오산업융합원이 앞에 주관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병원과 또 대학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연기 개발을 참여하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 표준화와 임상 인허가는 저희들이 CR처라든지 또는 CRO 기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임상 과정의 전체적인 것들을 핸들링하고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임상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 지원 사업과는 틀리게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하겠고요. 또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간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임상 또 나중에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산업통상부나 과기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추진 예산은 전체적으로 267억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253억이었는데 R&D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아마 최종 저희들이 이제 결과평가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이런 것들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활성화 기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본 제품 개발이라든지 R&D 안에 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사업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형을 만들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 수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뿐만이 아니고 아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통해서 또는 그런 개발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이 한번 완성됨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아마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레인메드 쪽에서 아마 디지털 치료기기 1호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계속 전파가 된다라면은 저희들 본 사업과 더불어서 보다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많은 양을 급하게 발표드리느라고 혹시 빼놓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치매와 PTSD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 개발을 주제로 청주대학교 김유신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가장 파급력이 높을 만한 영역이 치매이기 때문에 우선 치매 관련해서 좀 RFP 개발을 좀 해봤습니다. 치매는 뭐 또 아시다시피 다들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뭐 개발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2014년부터 최초로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갑자기 그 수가 이제 과제 수가 증가해서 한 34개 과제가 현재까지 치매 관련 이제 치매와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연구가 국가 과제로 수행 중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서 그 과제들 사이에서 빈틈이 무엇이고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할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잡는데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 병원에서 시행하는 병원에 치료실을 두고 그 병원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해서 재활 치료 이런 걸 시행하는 그런 RFP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가정 또는 이제 복지관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용인데 음성인식 기반 전선화 신경인지기능 평가 및 모션인식 기술을 활용한 인지언어제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벌써 말씀드리면 그 디지털 치료기기 중에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일단 음성인식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기술 중을 뛰어넘는 어떤 상위 기술의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발성 형태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넘어야 할 장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개발이 되면 기존의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만 단순히 뭐 기억력이나 뭐 진압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같이 증진시키는 게 또 치매의 어떤 재활 중에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 맞춤형 언어 인지 재활 콘텐츠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신체 활동을 결합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재활의 문제점인 이제 기억력 상실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 그래서 말을 똑바로 못하고 또 무슨 말이 이제 뭐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 AI가 이거를 제안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런 거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 인지재활이라는 어떤 그 수가까지 있어서 그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 기기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거를 기반으로 그 개발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낮고, 또한 이 음성 인식을 활용한 어떤 게 실질적으로 치료적으로 유익한가에 대한 사용성 검증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 재활의 문제점 두 번째는 컨텐츠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거는 그 대뇌가 담당하는 그 폭넓은 기능이 있는데 그 다면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진짜 다면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과 인지 재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통합 재활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이게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치매 환자는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적절한 단어의 사물 이름이 떠오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의 어떤 의료인 또는 이제 보호자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어려운 거가 어떻게 보면 이 점 자체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도입할 때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AI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폭넓게 그 개인 맞춤형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치료기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노인 발성 맞춤형 음성인식 AI 모델링, 그리고 그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음성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전산화 신경 인지 기능 평가 프로그램 개발, 또 하나는 노인 친화적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인지 언어 재활 디지털 치료기 개발, 또 모션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신체 활동이 병합된 어떤 재활 콘텐츠 개발, 이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발성 형태에 특화된 음성 AI 모델링인데, 예를 들면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이적인 어떤 음성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도의 저하 또는 그 성대 진동의 불규칙성, 또 다른 또 변수로는 또 노인분들이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투리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사투리 같은 것도 이제 담아낼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AI 개발, 이쪽이 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치매 환자의 음성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인지장애 진단 AI 모델링인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음성 인식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그 임상적인 어떤 임상적인 어떤 필요한 진단에 필요한 그 평가 도구들을 가져와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음성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장애 진단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개발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반 전산화 신경인지 기능 평가 및 언어 평가 개발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평가가 기존 평가 도구에 비해서 얼마나
비열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하는 어떤 임상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거와 관련된 평가의 임상시험, 평가 도구로서의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평가 이후에 치료를 위한 컨텐츠 개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인 친화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전산화 인지 언어 재활 디지털 치료기 개발로 가서, 그래서 다양한 인지기능 재활 훈련 시나리오, 그리고 그 노인 친화적인 어플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면 터치 없이도 어떻게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최소한 노인분들께서 이 스마트 기기를 작동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자동화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치료기기 개발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언어, 기억력 이런 거 훈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증진도 인지 기능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션 인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지재활 콘텐츠를 수행하고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임상 시험 치료 기기로서 이제 컨텐츠 프로그램 훈련 컨텐츠의 어떤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까지를 RFP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4년으로 해서 3년 동안 개발을 계속하고 4년 차에는 임상 실증과 그다음에 인허가를 위한 준비 여기까지 집중하는 걸로 해서 4년 동안 20억으로 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이 치매 환자들을 관리 예방 및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라이프로그 및 인지훈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라이프로그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이 데이터는 임상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병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해서 실생활에서 이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인지훈련 자체를 병원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집에서 수시로 훈련할 수 있게끔 그 접근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요소가 아닌 다중 생체 신호를 이용을 해서 다면적인 어떤 인지기능 평가, 그리고 디지털 치료 개발을 통해서 집에서도 치매 평가를 할 수 있고 훈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RFP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 보시면 계속된 어떤 치매의 어떤 치료제, 완벽한 치료제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치매를 나가지 않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또 경증의 치매 환자들도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소한의 어떤 현재로서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낯선 환경에 따른 치매 평가와 제어 훈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굉장히 잘 했는데 또 집에 병원 밖에만 나오면은 갑자기 긴장이 저하되고 제대로 이제 수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장애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훈련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밖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이 중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유형군이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래밍 모니터링 이런 걸 수행을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훈련 참여를 생활 습관화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치료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목표로는 일상에서 중증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형 라이프로그 및 인지훈련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선 추적, 음성 인식, 신체 수행력 등 다중 생체 신호 기반 초기 치매 선별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시면
실생활에서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를 둔 거는 무자각의 포인트를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니터링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어떤 일상생활을 담아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기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석 솔루션 이거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되는 거는 당연히 뭐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도 있고 또 카메라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동하는 데 있어서 걷는 데 있어서 뭐 얼마나 그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 분석인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또 연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생체 신호 데이터 수집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최적의 UI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생활 그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운동, 수면,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게임이나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친근하게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향적인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 9억씩을 해서 최종 이제 약 4년 동안 36억으로 지금 예산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치료기기 활용한 치료 그리고 병원 내에서 와서 그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는 어떤 치료실 내에서의 치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담아내는 RFP를 다음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유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PTSD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 개발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병원 이정환 교수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먼저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마음 놓고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밑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환경 자체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재혁 위원님께 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연구 개발 과제 중에서 PTSD 또는 이제 트라우마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의 세부 과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과제를 기획을 하면서 총 6개의 RFP를 제안을 받았고 이것들을 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일부 중복되는 주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최종적인 이제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한정된 연구비 안에서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세부 과제들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는 의정부 일지대병원에서 생물학적 그리고 디지털 표현형 기반의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진단 시스템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재난 대응 인력 그리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해서 외상 후 초기 중대 그리고 예방 치료를 위한 XR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그리고 마지막 3세부 과제에서는 PTSD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로 세부 과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PTSD의 진단의 그런 이제 전통적인 진단 방법은 이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그리고 객관적인 이런 신체 증상 그리고 이런 이제 유병 기관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빠른 이제 초기 개입이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명은 같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인 증상들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 따라서 병명과 증상이 같더라도 그런 이제 치료에 대한 예후 반응이 다르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진단 및 치료 환경의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신과 학계에서는 그런 이제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 마커들이 이미 배도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형식의 바이오 마커는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어떤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해야지만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방문 그런 이제 텀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제 변화되든 그런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웨어러블 기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바이오 통합 표현형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제 빠른 조기 개입과 그런 이제 치료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난 대응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항상 이제 외상적인 사건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위험은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PTSD가 발현이 됐을 때 규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의료 환경에 이제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치료 환경이 제공되는 수가 있다면 아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디지털 바이오 통합 표현형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제 2세부 그리고 3세부 과제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된 디지털 치료기기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과제로는 재난 대응 인력 피해자 맞춤형 위상 초기 붕괴와 PTSD 예방 치료를 위한 XR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 공무원들의 PTSD로 인해 진료받았던 경우가 대략 한 69% 내지 7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재난 대응 인력들은 이런 만성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치료 환경에서는 그런 꾸준한 진료와 면담을 통해서 본인들의 증상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어떤 이제 단계적인 노출이라든지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표현이 이제 우수한 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적 효과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제 XR이라든지 VR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료를 위한 점진적인 노출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재현할 수가 있다면 전통적인 면대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했던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이러한 이제 XR 룸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외상적인 경험들을 일정한 이런 이제 환경 안에서 이렇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연구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2022년도 7월 런던에서 한번 이제 있었던 그런 룸 투 브리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그냥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서 이런 이제 XR 룸에서 이런 이제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환경들이 나오고 그러한 곳에서 이제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과 호흡 이완을 하는 그런 이제 텍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완을 하는 것, 이완 요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런 이제 근거 자체는 수십 년 동안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대면 치료의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의사가 이러한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을 통해서 그런 이제 편안한 환경들을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런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서는 이런 XR 환경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소방 현장 대원의 스트레스를 감소를 위한 심신 안정실이 현장인들을 많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 요법들을 이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 PTSD 치료를 위한 이런 환경들을 이러한 이제 이완 심신 안정실과 이렇게 연계해서 구현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세부 과제는 이제 PTSD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디지털 치료기 개발입니다.
사실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디지털 치료 기기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울증과 불면에 대해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기기도 그런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트라우마 초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치료 가이드들이 제공이 되고 AI 그런 활용 챗봇 형태로 인지교정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가 개발이 된다면 환자들이 이제 한번 초진을 위해서만 의료진에게 방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이런 곳에서 규칙적으로 이런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YD 정신과 퍼포먼스 인지행동 치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을 그런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이미 충북대병원과 의정부 일지대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놓고 임상 시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결국 PTSD 세부 과제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세부 과제들끼리의 연결이 좀 있습니다. 1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표현형 기반의 PTSD 진단과 모니터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모듈 구성을 위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 과제에서는 재난 대응 인력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증조와 PTSD 예방 치료를 위한 XR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그리고 3세부 과제에서는 PTSD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기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사로는 지난 2월 저희 국내 1호 허가 디지털 치료기기인 솜즈의 개발사인 에임메드의 정경호 본부장님 모시고 개발 과정에 대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에임메드의 정경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융합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에임메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임메드는 그래도 디지털 헬스 관련된 사업을 약 23년 정도 설립은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세대 디지털 헬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원은 현재 기준으로 한 150명 정도,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약 280억 정도 하였습니다. 저희 에임메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드는 사업 분야도 있지만 아까 정재욱 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업화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프라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PTSD에 적용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기업 임직원들의 건강관리 검진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은 쿠팡이나 SK 하이닉스 약 300개 넘는 기업들이 저희 에임메드를 쓰고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PTSD 관련된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간병인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저희 에임메드가 하고 있고 작년에 약 70억 정도를 들여서 전국에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들 주야간 보호센터를 6개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니어 케어 쪽도 관련된 인프라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치매 쪽 디지털 치료기기가 사업화됐을 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과연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고요. 실제 저희 에임메드에서 솜즈가 어떻게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어떻게 허가를 받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솜지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 과제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산자부 과제로 해서 2020년에 이제 4월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에임메드가 주관 기관으로 해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 안암병원 이 세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실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정부 과제에 담겨 있는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왜 불면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떠한 불면증 치료기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과제를 진행했고요. 불면증을 선택한 이유는 보시면은 불면증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진료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기존 치료 방법, 약물 치료라든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많고 인지행동 치료는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면증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 치료기기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정재욱 단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에는 그 솜니스트라는 그다음에 영국에는 슬리피오라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저희보다 먼저 개발이 돼서 미국 FDA나 CE를 인증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떤 디지털 치료기기,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불면증에 있어서 제1차 치료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주기 리듬 조절 기법이라고 수면 제한 조절 기법을 추가를 하였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마커 기반의 실시간 피드백을 하는 것들로 일단 개념을 잡아서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연구기획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실제 과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구현할 거라는 개념적인 부분은 담겨져 있지만 실제 이것들을 어떠한 치료 프로토콜로 만들 거냐라고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를 할 거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기획이 들어갔고요. 이제 첫 단계로 이제 어떤 콘텐츠들이 과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각 단계별로 해서 콘텐츠를 정의를 하였고 피드백을 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임상 관련된 데이터, 웨어러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엠넷에서 기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시간 피드백이나 수면 효율을 계산해서 제공한다던가 수면 처방을 하는 서비스들을 같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한 정의는 42회차 6주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했고요. 실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입력하거나 웨어러블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실시간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기록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면 처방을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는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약물 치료가 아니라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로 불면증 치료 방법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출원을 했었고 작년 12월 16일 날 불면증 치료 방법에 대한 특허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제품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 불면증 환자들의 대부분 나와 있는 대상들이 대부분 40대, 50대, 60대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 저희들이 한 단계는 타겟을 설정한 겁니다. 타겟에 관련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을 분석을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했었고
이 인사이트나 관련된 니즈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떤 기능을,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웰니스에 관련된 부분들, 정말 국내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용성이나 리터러시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도출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솜즈라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어냈고요. 이 솜즈에 대해서 잠깐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인에 가면 오늘의 할 일이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6주 프로그램에 42회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메인에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일기라고 해서 누워있는 시간, 잠든 시간, 깨어난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면 이 수면일기를 기반으로 수면 효율이나 수면 처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잔게 수면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수면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면효율이 85% 이상이 나와야지만 좋은 수면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수면효율이 85%가 될 수 있도록 행동중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한 제한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수면효율이 8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극조절요법이라든지 네, 수면 습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도록 주간이나 월간으로 수면 리포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정재혁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웰니스 앱하고 과연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거냐,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저희는 그 차이는 임상적인 근거에 있다고 보고 이제 임상시험에 제품을 만들고 나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식약처로부터 확증 임상 받은 거는 2021년 9월 달에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확증 임상을 받고 나서 총 3개 기관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요. 실험군 49명, 대조군 49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조군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왜 고민을 했냐면 실제 저희하고 비슷하게 임상시험에 들어갔거나 또는 저희보다 먼저 임상시험에 들어간 기업들이 허가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대조군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약물 치료나 기존 오프라인 CBT랑 하지 않았던 이유는 블라인드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임상인데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대조군인 걸 알고 또 이제 오프라인 CBT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대조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대조군을 저희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서 일부 기능만을 뺀 내용들을 샵으로 해서 이제 대조군에게 제공을 했고요. 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저희 앱의 일부분을 제공하다 보니까 대조군도 효과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1차 유효성 평가는 ISI라는 불면증 심각속도를 활용을 했고요. 2차 유효성 평가로는 15가지 수면 효율이라든지 수면 시간이라든지 우울증, 범불안 장애, 피로 증상 이런 15가지에 대한 2차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임상 결과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면증 심각속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고 2차 유효성에 대해서 15가지 항목 중에도 8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유의미한 유효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98명 중에서 중독 탈락자를 제외한 4명을 제외한
주 분석군은 94명을 주 분석군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IS에 대한 점수 평가는 대조군 대비해서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1차 유효성에서도 입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유효성 평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정신건강 쪽에서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면증에서 ISI 척도 7점 미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 임상에서 관해율이 정말 얼마나 되었는가를 추가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저희 시험군에서는 46.8%가 실제 ISI 불면증 심각척도 7점 미만의 관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군간 유의미한 2배 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ISI 7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7점 이상 감소된 반응률을 살펴봤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조군 대비해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통계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 대비, 저희도 임상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런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되게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세계병원의 각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의 임상을 잘 진행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그 바뀐 트랙을 가지고 이제 혁신의료기 통합 트랙을 통해서 혁신의료기기로 국내에서 최초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 2월 16일 날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완료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단계를 거쳐온 것들이 어떤 분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비하면 정말 이제 시작이라는 더 마음이 훨씬 더 많고요. 남아있는 시간들도 저희가 약 3년간 했다면 앞으로 이거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최소 4년 이상은 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품목 허가를 받고 혁신의료 기술 사업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관련 문헌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리워럴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비던스를 쌓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유예, 혁신의료기술 사업, 이 세 가지 트랙 중에 골라서 하나를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나 유예를 바로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혁신의료기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혁신의료기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혁신의료기술 사업 고시를 30일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영업일로 30일이기 때문에 2월 16일 날 허가를 받아서 늦어도 3월 말 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혁신의료기술 사업 고시가 나게 되면, 혁신의료기술 사업은 두 단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고시 후에는 저희가 기관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 기관은 자체 IRB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관들을 모집하게 돼서 이 기관들 모집된 내용을 메카 쪽, 보위원 쪽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위원회에서 그 기관들 승인이 나고 나면 또 각 기관들에서 심평원에다가 행위결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우리 병원에서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행위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그때 심평원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 정식 급여는 아니고요, 혁신의료기술 사업 때 할 수 있는 임시급여가 나오게 되는데, 비급여나 또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는 거를 이제 심평원에서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요. 3월 복지부 고시가 되면은 저희는 이거를 한 2, 3개월 안에 마무리해서 실제 6월달, 빠르면 6월달, 늦어도 7월에는 혁신의료기술 사업을 스타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혁신의료 기술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혁신의료 기술 사업은 3년에서 5년 하게 돼 있지만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게, 첫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했던 거를 리얼월드에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IRB가 있는 기간만 초기에 할 수 있고요. 예수도 저희가 98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네카 쪽의 혁신의료 기술 사업 TF랑 같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3배 이상은 이 리얼월드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만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수에 대해서는 아직 보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시가 나게 되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혁신의료 기술 사업 때 이 연구 임상 단계, 수행 단계에서 그 애초에 IRB를 냈던 그 예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연구 수행은 끝났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이제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3차 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IRB가 없는 1차 병원도 참여를 해서 이제 실제 처방을 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제 300명이라고 한다면 6월부터 스타트를 하면 올해 10월까지 이제 연구 수행 단계는 마칠 생각이고요. 그 기간 안에 1차 기간을 모집을 해서 실제 11월 달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 이제 임상 진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많이 모집하기보다는 이 혁신의료 기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오로지 목표를 하나 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가는 길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형성되고 후발주자로 오시는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임상적인 연구 수행을 하는 부분이나 사업 단계에 있어서도 사용성이나 사용량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실제 3년에서 5년 진행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2년 정도로 해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혁신의료 기술 사업 끝났다고 해서 정식 수가 가는 게 아니라 또 신의료 기술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신의료 기술 평가 받는 데만 해도 약 280일 정도가 걸리고요. 네. 안타깝게도 받아야 돼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3년, 5년 지나고 나서 받는다고 하면 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간을 2년 정도로 당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정식 등재의 절차가 남아 있고요. 정식 등재가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뒤에 이제 수가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가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치료기기 자체의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 시장에, 이런 의료 환경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왔고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자체에 대한 가치를 상승하려면 불면증을 본다면 저희도 이제 수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만 환자들이 어제 잠을 잘 잤는지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을 잘 잘지가 궁금해하죠.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는 이유도 오늘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기존에 이제 핏빗이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연동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와 인바디 스마트 밴드를 연동하는 작업을 통해서 일단 주관적인 데이터를 객관화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거고, 그 객관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이런 디지털 바이오마커들을 개발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의 이 솜지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 7시쯤에 이 사람이 오늘 잠을 잘 확률이 60%야, 70%야 라는 것들을
가이드해줘서 오늘 잠을 더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어야만 자체적인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약물학의 연계입니다. 아까 그 정재욱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제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도 이 에임메드에 오기 전에 한미약품에 16년 정도 있었는데 저도 약을 개발하거나 약을 판매하는 약과는 조금 무관한 이런 개발이나 기획 쪽에 있었지만 한미약품이 저희 국내에서는 R&D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지만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지 않고 일단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약물 시장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기존의 약물하고 결합이 돼서 정신건강의학 쪽뿐만 아니라 아까 정재욱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암이나 경도인지 장애, 치매 쪽에서 암 환자가 갖는 예를 들어 불안이나 공포, 우울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치료기기가 걷어가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기존의 약물 치료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높여줄 수만 있다면 물론 이제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통적인 제약사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어야지만 실제 약물 치료에 대한 환경도 이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이 이제 플랫폼하고의 연동입니다. 실제 코비드-19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시죠. 그 부분이 이 비대면 진료에서 오는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그런 리스크들이 병원이나 의료진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실제 디지털 치료기기는 약물이 갖는 부작용이나 오남용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이런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EMR이나 OCS 차트하고도 연동하는 부분들이 실제 되어서 어떤 진료 환경들을 계속 바꿔갈 수 있어야만 디지털 치료기기가 어떻게 보면 더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가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는 받았지만 일단 저희의 원가가 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원가가 산정되면 저희 각 제품에 대한 한계의 단가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기능 점수별 산정하는 거나 기존 치료의 퍼센테이지로 산정하는 방식이 업체 쪽에는 많은 부담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의사분들이 처방하실 때 그 행위에 대한 수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지금 교육상담료나 후속 처방료에 대한 안이 새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정이 되어야지만 수가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잘 갖춰져야만 디지털 치료기기가 잘 처방되고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솜즈를 시작한 것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경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장분과 토론에 참석하시는 패널분들께서는 이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융합원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구축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의료기기나 이런 신약 분야를 실증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충분하는 법적 문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개를 뽑는 1차 선정에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최종 4개까지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최종 평가가 언제인가요? 3월 22일에서 24일경에 그렇군요. 그건 조금 시간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잘 들었는데 일단 이제 이런 사업계획의 전문가이신 상기평의 박지우 PD님한테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박지훈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상세하게 잘 해주셨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쭉 많이 적었는데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3월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에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알겠고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내용을 떠나서 이게 만약에 다부처 사업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 간에 막 이기심이라 하긴 그렇고요. 이제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범부처 사업이 있고 다부처 사업이 있습니다. 범부처는 동일한 내용을 뭐 네 과제 네 가지 없이 한 그릇에 예산을 담아서 그냥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부처 사업은 부처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지금 체계로는 역할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과기부 담당하는 과제, 산업부 담당하는 과제, 식약처는 보니까 예산 투입은 없으신 것 같고 이러면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체계로 봤을 때 이 R&D 쪽에서 뽑는 거와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제들이죠. 그리고 지원 과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정말 뭐 부처 중에 하나가 과감한 결단을 해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연구재단으로 당일 지정하든지 이럴 리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고민이 안 되시면 이게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돼도 실제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좀 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정된 이후에 네. 우리가 걱정되니까 일단 아니요, 지금 이거 체계가 미리 고민되지 않으면 일단 선정하는 부분에 미루를 좀. 네,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와의 아까 기존 과제의 차별성 말씀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과의 차별성이고요. 말씀 주신 기능 중에서 어떤 개발 지원하고 기본적인 개발 방법론, 사업화 전략, 표준화, 실용화 이런 거는 사실 연세대학교의 과제가 크게 하나 나간 게 있고요, 작년에. 그리고 개발과 실증 플랫폼으로서 대표적인 바이오마커 만들고 하는 거는 정신감각적인 카톨릭대, 그리고 소아나 노인 관련돼서는 서울대 이런 식으로 큰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나 개발 지원이나 실용화 지원 이런 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강원 테크노파크의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산업부 신규 과제로 인지 저하를 측정하는 것, 인지를 개선하는 것 각각 과제로 해서 지금 공고가 돼서 어제 접수가 마감돼서 아주 한번 본 적이 없는 높은 경쟁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과제가 시작하면 1차 년도는 빨라야 9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24년도에 97억이고 그 다음에 80억, 30억, 30억 줄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려운 거고요. 뭐 개발 내용들까지 좀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디지털 치료제 이제 개발 목표의 마지막이 치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으로 돼 있으세요. 저희가 에임메드 쪽 과제 드릴 때는 허가 완료로 드렸거든요. 그거보다 좀 낮고요. 굉장히 많은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PTSD 같은 경우는 확정 임상 실시 및 의료기기 인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진단과 치료가 다 섞여 있거든요.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 목표를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나 디지털 치료기기 인증이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이러면 진단용 소프트웨어 인증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부처갈 역할도 그 R&D 부분을 과기부에 주셨고 실정 지원 체계나 지원 장비 구축 산업부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사업화되는 목적인데 이제 과기부도 우리 1차 쪽
기초 연구하시는 쪽 계시고 우리 정보통신 쪽 계시잖아요. 정보통신 쪽은 이제 TRL 끝단까지 가는데 보통 과기부는 기본적으로 기초 연구 쪽 생명기술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화 목적의 과제로 사업화까지 가는 과제를 생명기술과에서 지원하시는 거에 대한 검토가 되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기획보고서 안에는 그 추진 체계만이 아니고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는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제 기획보고서는 쓰셔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다 익명 처리되거든요. 일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과제를 나중에 아무나 전국에서 아무나 다 들어와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강점이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에임메드가 지금 개발 경험도 있으시고 많은 장점이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존에 에임메드가 같이 개발하고 임상하셨던 서울대, 서울삼성, 고대 하남 다 정신건강학교 교수님들이 임상하시 결과 내셨거든요. 만약에 이분들하고 이분들 컨소시엄하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인프라 다 있는 쪽하고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이 충북 쪽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 기획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선정평가 지리실 때 선정평가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발표평가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예산이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이제 30억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에 여러 기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하면서 R&D도 또 지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예산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RFP에 보니까 이제 인허가 신청,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거슬려요. 요즘에는 4년 과제라고 그러면 허가 완료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RFP는 이게 그 의료기기 임상 시험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산품 임상 연구를 하자는 건지가 불확실해요. 이제 그런 점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업들과 과제들이 심의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하는 사람들 눈도 많이 높아졌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그 R&D나 이제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우리 박지원 PD님 봐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에서 그 고용주 PM님은 그래서 어떤 사업 측면에서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평준해 주시죠. 규정원의 고용주 PM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년도 사업으로 사실 고민 좀 했어요.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는 본부적 의료기기 사업단이 있으니까 외부 디지털 헬스 쪽에서 좀 많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도와드리고 사업화될 게 없을까 하고 박 PD님과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열린 세미나도 지난번에도 왔었고요. 근데 좀 느낀 거를 그냥 저도 이제 결국 R&D 과제입니다. 이거는 과기부에서 다 볼 때 이게 정말 정부의 제한된 R&D 투자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R&D적으로 소위 과학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것인가를 사실 먼저 봅니다. 아무래도 사업적 타당성보다도요. 결국 그쪽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국가심 위원들, 국가심 만약 간다면 다 과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해서요. 치매 위주로 쭉 봤을 때 치매 원인이 아시잖아요. 알츠하이머가 70% 되고 뭐 혈관 허혈에 의해 뭐 이런 게 한 20% 되고 우리가 그냥 증상이 치매지 병명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소위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의가 디지털 치료제가 뭐 예방 관리도 포함하는 걸로는 돼 있으니까 예방 관리다 하겠다라고 해도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보기엔 조금 일부 되지만은 디지털 치매 진단기 정도가 좀 많이 읽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
사실 치료한다는 말씀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료기기에는 예방관리도 있으므로 우리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물론 내용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조금 제시해 주셔야 말씀드리는 건 선행연구 그리고 이제 그 선행연구를 우리 팀에 했으면 더더욱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좀 리즈너블하다. 물론 다 좋죠. 배경 필요성 다 잘 만드셨고 되게 내용은 좋고요. 그건 다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 돈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려면 어떤 사이언티픽 어떤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강점이 있고 논문을 썼거나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 결과 그런 게 조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업화보다도요 어떤 국가 과기부 과제가 들어가는 키스텝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거 똑같이 경험했어요. 작년에 구조 기반 뭐 신약 개발 뭐 같이 그 포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도 저도 1차까지 돼서 했는데 마지막 2배수에서 결국은 이제 과기부에서 안 됐는데요. 그때는 이런 공청회를 어디서 했냐면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도 여러 분 오시고 뭐 대학 교수님 다 오셔서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러다도 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과기부에서 요청하는 어떤 그 키스텝에서 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한 발표에 한 말씀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이 생기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는 어느 전담 기관이 하게 되나요? 키스텝에서 키스텝에서. 그러면 지금 고PM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PM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비의료기기 쪽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에이메도 이제 오신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로 가면 이게 인허가 끝이 아니고 이게 사업화까지 가는데 뭐 실무수 평가라든지 보험 등재까지 가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5년이라고 하는 사업 기간 내에는 뭔가 실적을 낼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많아요. 결국에 5년 내에 뭔가 보여주려면은 비의료기기 쪽에 뭔가 트랙을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실증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멍석만 깔고 준비만 하는 거냐 이 사업에서 5년 동안. 근데 그렇게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실증 사업의 결과를 최종 연도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의료기기 플러스 비의료기기까지 포함하시는 그런 사업 계획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기반 구축 사업이냐, R&D 사업이냐를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뭐 R&D 겸 치료제 개발 겸 뭐 실증 지원센터 구축 하면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기반 구축이면 그냥 인프라 까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R&D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최근 인프라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인데, 요거는 그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실증도 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품목 뭐 어떤 임상시험 신청이라고 했는데 뭐 뭔가 그까지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R&D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전대 그 안태권 협회 회장님 지금 여기 전단기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저는 여기 참여하진 않고요. 이 다부처 이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제 R&D하고 다 이제 섞여 있는 요새 이제 그런 사업들이 주주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특히나 이 지역에 이제 매칭을 붙여가지고 산업화까지 가는 게 이게 뭐 산업부부터 시작된 과제들이 과기부까지 요새는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 다부처 사업도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R&D 과제부터 산업화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산이 정말 다부처 사업에서 주어지는 예산보다 훨씬 더 하고자 하는 과제들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일단은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서 하지 않고 이제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 지금 요새는 이제 많이 포장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최근 들어서 RFP상에서는 해외 인증 글로벌 진출까지 하게끔 3년 안에 이런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임상 실험만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그 기존에 있는 여러 그 다양한 과기부의 그런 R&D 과제들이나 아니면은 중기부의 과제, 산업부의 과제들하고 이런 차별화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키스텝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이제 기반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뭐 산업부를 타겟으로 해서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명확히 하면 그 기획을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기부가 하는 실증과 이 산업부가 하는 실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의료기기 체제 실증 같은 것들은 뭐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실증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치매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정말 지금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혼자 떠안고 나가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좀 타겟을 조금 더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뭐 비의료기기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나가는 방향 중에 이제 EAP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에임메드가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휴레이 포지티브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EAP 쪽에서 의외로 사업화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비의료 시장 쪽에 이 웰리스 쪽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희망을 갖고요. 근데 두 번째가 생명보험사들의 인슈어테크입니다. 이쪽 부분은 생명보험사가 거의 지금 절벽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생명보험사나 이런 대기업의 자기네들 직원들을 건강관리하기 위한 대기업한테 간택받을 수 있는 실증 결과 데이터가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료시장에 디지털 치료제로 보험등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차별화 부분이 나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임상시험도 해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증에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력이 약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비의료기기의 실증 사업도 지금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GCP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밀접하게 적용해가지고 실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임상시험 결과만큼이나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적용하면 좋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그 폴리텍 대학의 우리 장재선 교수님은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장재선입니다. 일단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업부 과제 기획을 좀 여러 번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에서 이런 면은 조금 기획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용어를 좀 이렇게 재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썼는데 사실 요즘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도 많이 쓰고 전자약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혼동되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디지털 치료기기보다는 일반인들의 관점에 치료제라고 하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방 안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목에 실증은 사실은 대단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산업부에서는 무조건 제품 이후의 단계만을 실증이라고 하고 근데 과기부에서는 임상이라던가 이런 걸 실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두 개가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 아까 상용화라는 용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고민을 또 한번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과제명에 치매, PTSD라는 용어들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을 아까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확대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확대할 때는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후천성 정신장애 또는 인지행동 뭐 이런 것들로 좀 확대해서 제목을 좀 심플하게 한 뒤에 그 안에서 1차적으로 뭐 선도적으로 치매나 PTSD를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과를 보인다면 지속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어 자체가 치료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아직 치매만 해도 치료제가 제대로 된 게 없죠. 5가지 정도가 있지만 전부 천천히 한다거나 이런 정도지.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약물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 않으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 방향 관련 또는 사업 내용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R&D 과제인지 기반 구축 과제인지를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까 실제 플랫폼 구축 충주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기반 구축 사업이죠. 그리고 그 기술 개발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한 치료기기, 그다음에 PTSD에 대한 치료기기. 그래서 치료기기의 기술 개발 사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R&D 색깔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제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제목에는 분명히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업 내용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 내용상에서는 글로벌화에 대한 뭐 지표라던가 내용을 저는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발표 중인 솔즈 아까 제품 그게 다음 단계로서 글로벌화 지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될지 안 될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앞에 PM님하고 박 PD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는데 분명히 이건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경쟁에 대한 것도 사전에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만의 장점이 뭐고 충북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뭐고 정 안 된다면 허들은 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느낀 게 제일 느꼈다기보다 제일 좀 우려스러웠던 게 예산입니다. 예산 267억이던데 그 에임메드가 아까 그 개발하는 4년 동안 했던데 36.9억이 들었더라고요. 한 개 하는데. 근데 여기 목표가 2개거든요. 그럼 단순적으로만 해도 대략 한 80억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략 3배 정도 이상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사업 내용이 좀 267억에 걸맞게끔 준비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타겟은 이게 산업분지, 과기분지를 명확히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 경쟁에 대한 허들 준비, 이 2가지가 가장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충북 지역의 위치적 타당성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와서 보니까 음성에 이제 소방병원이 이제 설립될 거라고 하는 점들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PTSD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소방사나 경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조합에서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런 취약계층,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빈 공간을 이제 채워주고자 하는 어떤 공공사업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쪽에 투자하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음성의 소방병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지역적 아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PTSD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매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소방사나 경찰관을 위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공공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고 실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베스티안 재단 쪽에 우리 양재혁 실장님이 그 동안에 이제 그런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뭐 이 사업을 참여하시죠.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오송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PTSD에 관심이 좀 있고요. 이렇게 그런 뭐 치료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재단에서 생태계 조성에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 과제에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충북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조금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비의료기기 쪽에도 큰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에임메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화 가기까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측면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좀 약간 소프트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고, 실증 지원 체계 측면이라면 저희는 그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CRO인 것 같아요. CRO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의료기기 쪽도 있지만 비의료기기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검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의료기기 쪽이 좀 더 집중이 된다 하면 식약처 밑에 평가원이 있잖아요. 평가원은 매년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이 과제 안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그 글로벌화 하려면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기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구했더니 2018년도에 한일 공동 연구를 이렇게 한 정신과학 관련해 가지고 13가지 분야의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킨다든가 뭔가 우리 좀 포인트들을 좀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 충북 쪽에서 한다면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거 다 들고 와보세요 하는 그런 측면으로 과제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같이 가지만, 예를 들어서 2가지 주제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검증하는 그런 쪽에 좀 비중을 두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박시훈 PD님 아까 얘기 다 못하셨죠? 네. 보시면 얘기도 좀 들었으니까 2차적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좋은데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가면은 다 질문 받을 거고요. 부처로 가도 똑같은 질문들이 나올 거여서 미리 기획보고서에 최대한 담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들께서 주셨던 얘기인데 조금만 제가 첨언과 해명을 하면, 전에도 이제 과기부 복지부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있죠. 이제 그거에 보면은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어떤 개선한다 이런 게 있어서 과기부 산업복지 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과기산업복지 식약 4개 부처가 다부처 공동사업을 기획을 하다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디지털 치료제로 과연 치매를 낮게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게 있어. 그래서 좀 작게 축소돼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용어를 보면 저도 이게 진단이나 치료 같은 건 굉장히 타이트한 법정 용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진단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측정이라든지 치료나 예방 잘 안 쓰고 예방 아니면 개선 이런 식으로 좀 풀었었습니다. 이 치매나 인지장애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과 실증의 관점에서도 임상이라는 것도 임상시험도 법에 있는 용어죠. 그래서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실증은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도 그렇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감기가 걸려도 약 하나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해열제도 먹고 진행어담제도 먹고 소염제도 먹고 소화제도 먹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기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뭐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따뜻한 데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봐서 조화를 이루고 시스템을 갖춰서 전체적인 성능을 보는 것, 이거를 저희 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개발 내용에 포함드린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개발 내용 안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는 사업부 안에서는 잘 안 쓰고요. 산업부가 식약처가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거를 딱 정하셨어요, 명칭을. 그런 걸 따라주고 그거에 뭘 덧붙이는 거는 덧붙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이제 이 R&D 과제들의 TRL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진 체계로 보면 사업의 특성을 보면 과기부는 그렇지 않으시면 산업부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기술 개발 사업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회에서 하고 기반 구축은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산업부의 담당 부분은 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저희 이제 R&D끼리는 우리 뭐 생명기술과고 여러 가지로 다복지부도 협력을 합니다. 다붙여서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반 구축 사업은 잘 아시는 뭐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다 그냥 산업부 단독의 인프라 사업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산업부 단독의 인프라 사업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처의 R&D를 엮는 것, 이거는 시작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저는 뭐 그냥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R&D 하고 뭐 기반구축 부분을 다른 쪽으로 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산업부 역할이 기반구축이면 산업부 내부에서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키스텝의 이제 전단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R&D만 보는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다부처다 보니까 산업부가 요구하는 기반 구축도 맞춰줘야 되고, 근데 첫 번째 맞춰줘야 되는 게 이제 과기부 키스텝이 요구하는 R&D 분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반 구축을 어쨌든 산업부 요구사항에 최소한도로 맞추면서 R&D를 강조하는 전략을 가는 게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에 또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R&D를 중점적으로 보고 기반 구축은 보긴 보죠. 대부분 보긴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56억의 치매, 56억의 PTSD가 있고 나머지 실증 지원 쪽에 50억 가 있는데 실증 지원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그냥 총괄 과제 하나 정도로 해서 2개 우산 씌우면 되는데 옆에서 50억을 배정하는 게 많고, 특히 이제 공동 개발 협력, 기술 지원, 과연 누가 어떤 기술을 지원할 것인가 좀 애매하고요. 우리가 뭐 기존에 어떤 출연연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CRO 지원한다, 임상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은 개발 과제 안에 있어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지, CRO 예산을 어떤 지원 과제에다가 몇 억 박아놓고서 실제로 지급 처리만 해주고 일은 저쪽 가서 협의해서 잘 하세요 하는 거는 적정한 체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D로 한번 중점 좀 몰아보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총괄 과제를 강화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제약이 아주 심각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제한된 예산에서 5년 동안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늘 박 PD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만약으로 좀 있고, 회장님 혹시 말씀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저는 뭐 기반 구축을 주로 하기도 했거니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런 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쟁자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구나 천공이나 다른 쪽이나 원주나 의료기기 쪽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부처 기관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경쟁자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까지 와야 끝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평가를 꽤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그 성과지표 대표적으로 그것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본다면 왜 너희가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야 될 이유를 명확히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축적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는 크게 두 가지죠. 산업부 그 지표로 말씀드리면 필수 성과지표가 있고 추가 성과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허들들은 추가 성과지표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엔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가 성과지표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그건 RFP에도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산업부 영역이 어쨌거나 기반구축이고 산업부에서는 기반구축 사업은 25년까지 이미 매년 3개씩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벌써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료기기 분과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더니 내년에 기획할 내용이 뭐냐면요. 다중영상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용하고 치매나 PTSD라는 기반만 딱 빼버리면 상당히 유사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좀 한번 미리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거와 좀 어떻게 다르다라는 논리를 반드시 그 기획 안에다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이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꼭 이게 이번 그 기획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뭔가 씨앗이 되어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되는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식약처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송에 계시지만 약간 윗동네 아랫동네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그게 뭐 궁극적으로는 이 과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제 기획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라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세미나 참여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